칠순의 나이, 김영자 씨. 며느리에게는 천하무적 슈퍼맘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육아를 전담했고 지난 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고 자리를 비운 적도 없었죠. 자신의 체력과 시간, 심지어 건강까지 갈아 넣어 아들 부부의 일상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딱 하나 부탁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간병인 좀 쓰자. 내 돈으로 할게. 너희들 힘들게 안 할 테니.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걱정이나 옹기 대신 차가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병상은 가족의 엑셀 가계부 속 장애물이자 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현실적인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움직일 수 있고 쓸모가 있을 때는 보물 취급을 받지만 자리에 눕고 도움이 필요해지자 그들은 그녀의 가치를 정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병치레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감정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남이 변한 게 아니다. 이제 내가 깨어나야 할 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노년 위에 우산을 씌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나이 듦에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주도권을 쥐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족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무엇이 참아 못할 짓이고 무엇이 진정한 책임인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0입니다. 새벽 4시 반. 눈이 떠진 건 알람 소리 때문도 누가 깨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공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몸을 뒤척여 일어나 침대 아래로 천천히 발을 내딛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이불을 걷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툭툭 경련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버릇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지난 겨울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을 때처럼 손을 세게 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저는 침대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옆으로 처박히면서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떼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중에야 겨우 왼손으로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10여 분을 낑낑대며 기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주방식의 초침 소리만 들리고 거실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저는 마치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 늙은 고양이처럼 무릎으로 조금씩 바닥을 기어 계단 입구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가. 그제야 아들 이민석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허둥지둥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들것에 실리는 저를 붙잡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제발. 이게 무슨 일이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귀에는 마음속 작은 독백만 들려왔습니다. 아,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의사는 경미한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우측 편마비. 급성기라 3개월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고 그 뒤부터 재활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할 때 저는 병원 환자복을 입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독약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연세가 있으시고 근육 퇴화가 뚜렷합니다. 가족분들께서 간병 인력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어조는 차분했습니다. 적어도 낮 시간대에는 식사, 뒤집기, 목욕, 기본 이동을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2차 발병 위험이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어 남들 눈에는 끄덕이는지조차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간병인을 쓰자.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갇힌 새가 내는 소리처럼 끄응, 끄응거리는 쉰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병한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간병인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 집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최지윤이 아들 민석이와 함께 왔습니다. 손자 도윤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감염 위험 때문에 병실 출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윤이를 1층 경비실에 맡겨두고 나중에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며느리의 손에는 따뜻한 국이나 과일 바구니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명한 클리어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제 옆에 앉으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돌봄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우리끼리 일정을 좀 의논해 봤어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반응이 그들에게 얼마나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지윤이는 재빨리 파일을 열더니 가계부와 빨간색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앉지도 않고 창가 쪽 작은 간이 테이블에 서서 팔꿈치를 대고 섰습니다. 마치 거래처 사람에게 견적서를 설명하는 자세였습니다. 이번 달에 도윤이 봐줄 입주 도우미 이모님 쓰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며느리는 페이지를 넘기며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예상 비용이 250만 원인데 여기에 도윤이 학원비랑 셔틀비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 더 깨져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사람 손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이번 달 우리 집 지출이 진짜 한도 초과예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월 300만 원 나가고 관리비에 전기세만 50만 원이에요. 도윤이 영어 유치원이랑 차 할부금까지 하면 진짜 간병인 쓸 돈 없어요. 저는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듯한 느낌을 참으며 힘겹게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쥐어짜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돈 있어. 내 연금으로 내면 돼. 며느리의 손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진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라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달이나 버티시겠어요? 3개월 만에 낫는다는 보장 있어요. 6개월, 9개월 가면요. 어머니 돈 다 떨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도우미 이모님 자르고 우리가 번갈아 가며 애봐야 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아들 민석이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끼어들 엄두가 안 나는 거겠죠. 문득 제가 병문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심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도윤이 다음 달에 사립 유치원 옮기는 거. 며느리는 가계부를 또 한 장 넘기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입학금이랑 예치금 미리 내야 해서 한 번에 목돈 500만 원이 나가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몇 초 뜸을 들이더니 툭 던졌습니다. 진짜 타이밍 너무 안 좋아요. 하필 지금 편찮으셔서. 양쪽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게 타이밍의 문제라니. 저는 누군가의 기분을 망치는 시한폭탄도 아니고 예산 계획의 오류 항목도 아닙니다. 제가 아프고 싶어서 계획한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손자 도윤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고 싶습니다. 미끄럼틀 타는 아이를 기다리며 스트레칭이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미끄럼틀은커녕 신발조차 혼자 신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억지로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그럼 내가 좀 내고 너희가 좀 보태면.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는 다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담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 아이를 위한 베이비시터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저를 위한 간병비는 과거의 빚이자 갚고 싶지 않은 청구서일 뿐이었습니다. 4년 전 제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도윤이를 가게로 데리고 와서 말했죠. 엄마, 부탁 좀 할게.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으면 안 돼. 그때 아들은 돈 없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저는 침대 옆 차가운 철제 난간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신이 마비된 몸으로 소리를 지를 수도 물건을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비닐 씌운 매트리스 위에 누워 가족들이 계산기로 제 가치를 매기는 걸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세어보았습니다. 왼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한참 더듬어 낡고 해진 회색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고 구겨진 우체국 통장을 펼쳤습니다. 표지의 로고는 이미 닳아서 희미했습니다. 반찬 장사하며 모아둔 쌈짓돈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통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손자 기저귀 사고, 이유식 재료 사고, 며느리 모르게 찔러준 용돈들, 그동안 얼마나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했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볼 사람을 쓰려면 이 돈을 썼을 때 누가 나에게 등을 돌릴지 먼저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은 저 자신을 통째로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접은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서 자리가 안 나요. 남의 손에 맡기기도 불안하고 엄마가 당분간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당시 제 가게는 꽤 잘 됐습니다. 칼질 솜씨 좋고 손맛 좋다고 단골도 많았죠. 여름에 불 앞에서 땀 흘려 일하면 하루 수입 10만 원은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접고 냉장고를 비우고 육수 끓이던 솥을 닦아 정리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손자 도윤이의 24시간 전담 육아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고구마 찌고 죽 끓이고 분유 타고 젖병 씻고 기저귀 널고 손톱 깎고 등 두드려 재우고 하루가 시계바늘처럼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은 아이가 낮잠 잘 때 겨우 한술 떴습니다. 그마저도 전날 먹다 남은 식은 밥이나 딱딱하게 굳은 반찬이었습니다. 입으로 씹으면서도 귀는 아이가 깨서 오는지 듣느라 곤두서 있었습니다. 밤 9시 넘어 아이들이 퇴근에 들어오면 저는 또 그들이 벗어놓은 빨래를 널어야 했습니다. 축축한 수건이 베란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해 여름 도윤이가 고열로 사흘 밤낮을 앓았을 때 저는 아이를 안고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 지윤이는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눈치 보느라 못 나오고 보호자 서명도 제가 했습니다. 그날 새벽 며느리가 들어와서 눈이 벌개져서 말했죠.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그때는 제가 멍청할 정도로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제 공로는 그 빨간색 엑셀표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도윤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자 저는 안방을 내주고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아래층은 도윤이 공부방 만들어줘야 해서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주방 살림도 함부로 못 건드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새 가구에 벨까 봐 눈치가 보였습니다. 세탁기는 며느리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손빨래한 속옷을 탈수기에 돌렸더니 며느리가 정색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세탁기 쓰기 전에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멋쩍게 웃으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절약 정신은 전등 스위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어컨은 항상 28도 고정, 리모컨은 안방에 숨겨져 있었고, 냉장고 아래칸에는 도윤이 아침 재료, 건드리지 마시오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참은 게 아닙니다. 얼굴 붉히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들도 사는 게 팍팍하다는 걸 아니까요.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으로 한동안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한 번은 주방 바닥에 휴대폰을 내던지며 내 능력으로 애 키우기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 제가 묵묵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아들 모르게 다독여줬죠. 아들 민석이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어릴 때부터 공장 알바를 전전하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악착같이 버텨서 지금의 가정을 꾸린 겁니다. 민석이는 원래 아니오라는 말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아내에게도, 직장 상사에게도, 은행 독촉문자에도 고부 사이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아들을 병원에 자주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면 문 앞에서 엄마, 좀 쉬세요. 한마디 하고는 구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호강시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유람선을 태워달라, 비싼 옷을 사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혼자 몸을 못 가눌 때 누군가 옆에서 물 한 잔 떠주고 몸 한번 뒤집어 달라는 겁니다. 며느리 손 빌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간병인 쓰겠다는데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된 걸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들은 건 내가 부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겠다는 반항으로 들렸다는 것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갖는 게 싫은 겁니다. 이 집에서 돈을 쓰는 건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며느리의 예산표에 제 자리는 없었고 저는 갑자기 튀어나온 예기치 못한 지출 항목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말은 결국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는 햇기를 박듯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정 어머님이 고집 부려서 간병인 쓰시겠다면 저희 도우미 이모님 자르고 저희가 직접 도윤이 봐야 해요. 어머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들었습니다. 선택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누구든 예산을 건드리는 사람이 이 평화를 깨는 범인이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민석이가 며느리 소매를 슬쩍 잡아당기자 며느리는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잘 생각해서 결정해. 나중에 애 픽업 누가 할 건데? 저는 눈을 감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가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설사병이 났을 때, 수두에 걸렸을 때 옆에 있던 건 저였습니다. 새벽 3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표 뽑겠다고 줄 서 있던 것도 저였고 어린이집 제출용 육아 일지를 돋보기 쓰고 쓴 것도 저였습니다. 그때는 입만 열면 어머니가 우리 집 기둥이에요 하더니 기둥이 쓰러지니까 바로 걸림돌 취급입니다. 며느리는 요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때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회사 다니면서 유축하고 고객 불만 전화 받느라 하루 4시간도 못 잤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방에서 야채 다지고 이유식을 깨느라 손목이 시큰거리고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천 기저귀 비벼 빠느라 무릎이 펴지지 않았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칼질하다 손을 베어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밴드 하나 몰래 붙이고 말았습니다. 누가 더 힘든지 말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우리 다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쓰러지고 나니 물 한 잔 마실 권리조차 아들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엄마가 그러면 지윤이가 입장이 난처해져요. 아들 민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대 바로 옆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은 뒤로 잔뜩 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화라도 낼까봐 겁먹은 사람처럼. 화 안 냅니다. 그저
내 돈으로 간병인 쓰면 너희도 덜 힘들지 않겠니? 라고 밤새 고민해서 꺼낸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첫마디는 고마워요도 어떤 분으로 모실까요도 아닌 아내 입장이 난처해진다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사람 도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 둘이 이미 상의했잖아요. 이런 건 가족이 다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지윤이가. 아들은 웅얼거렸습니다. 내 돈으로 한다니까. 제 말에 아들은 3초간 침묵하더니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집안 일이잖아요. 우리 집안 제가 7년을 산 그 집. 제 옷장은 제일 높은 칸 구석에 있고 방은 베란다, 옆 창고 같은 방. 선풍기는 목이 부러져 덜덜거리는 거 쓰고 TV는 제가 시장에서 쓰던 10년 된 구형 모델. 원래 쓰던 가죽 소파는 아이들 신혼집 채워준다고 다 주고 저는 낡은 의자 하나, 주방도 내어주고 거실도 내어주고 이제는 내 돈으로 나를 돌볼 사람 구하는 것조차 다 같이 결정해야 한다니요. 그날 병실 창밖은 눈부시게 밝았는데 제 마음에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미야, 저번에 네가 해준 계란찜 먹고 싶다. 문득 저도 계란찜 잘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계란찜을 하면 어린 도윤이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할머니, 다 됐어 하고 묻곤 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아들 내외가 들어오라고 했을 때 저는 손님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으로 돕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집 명의도 일찌감치 아들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어차피 가장 노릇할 텐데 내가 쥐고 있어 뭐하나 싶어서요. 이사 들어갈 때 전기밥솥도 챙겨갔지만 얼마 안 가 주방 좁은데 밥솥이 너무 낡았다. 양념통이 지저분하다는 며느리의 핀잔의 구석으로 치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당분간 요리 쉬세요. 저희는 싱겁게 먹거든요. 라고 했을 때 알아들었습니다. 그 후로 밥을 안 했습니다. 세탁기도 새거드리고 정수기도 바꾸고 저는 리모컨도 못 만지고 TV도 안 봤습니다. 집안은 저를 배척한 게 아니라 서서히 저를 프로세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구형 프로그램처럼 시스템은 돌아가지만 저는 작동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점심때 의사가 회진을 돌며 퇴원 후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 간병 계획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자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지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좀 꼬여서요. 일단 가족끼리 교대로 할게요. 제가 저녁 퇴근하고 와서 보고 낮에는 남편이 틈틈이 오고요. 간호사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듯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정 불편하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간병인이라는 말은 쏙 빼고 어머님이 불편해하시면이라며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마치 업무 프로젝트 회의하듯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삭히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 며느리는 저를 힐끗 보더니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집안 살림 맡아서 하실래요? 어머니가 다 책임지실 거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말투는 내가 참견하면 내가 다 책임져라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몸, 내 생활, 내 돈, 모든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간병비 쓰는 건 예산 부족이라면서 손자 영어 유치원비랑 셔틀비, 입학금 500만 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제합니다. 그날 저녁 병원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저축 있으세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가족 명의 말고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르신이 결정권 쥐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게 해결책이다 싶어 집에 가서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하면 지원금 나온다더라. 내 이름으로 신청할게. 며느리는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니, 진짜 저희 불효자 만들고 싶으세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고 사람 부르면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저희 욕해요. 노인네 방치한다고 그거 바라세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제가 편해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며칠 후 며느리 없을 때 아들이 왔습니다. 식어버린 두유 하나를 들고 와서는 별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요구하는 거냐? 아들은 바닥만 쳐다보다가 한참 뒤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말은 못해도 엄마 마음 알아요. 병실 벽에는 분홍색 포스트잇으로 만든 간병 당번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석, 9형, 17형, 지윤, 19형, 24명, 17형, 19형, 간호사 위탁 며느리가 직접 써서 스카치 테이프로 반듯하게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체계적이고 안 헷갈리죠. 적어도 우린 계획이 있잖아요. 남들처럼 병원에만 맡겨놓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노력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번표는 어린이집 대기표와 똑같았습니다. 보기엔 그럴듯해도 지켜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낮당번은 회사 회의 때문에 점심시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어떤 날은 15분만 있다가 전화 받느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느라 밥 먹는데 30분이 걸렸고 반찬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저녁 당번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야근이다 뭐다 해서 8시 반이 넘어서야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숨을 몰아쉬며 불평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아, 오늘 전산 시스템 오류 나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네. 그러고는 앉아서 폰만 들여다보거나 업무 전화를 했습니다. 제 등을 닦아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휴, 이러다 나도 쓰러져서 입원하겠네. 제가 안 들리는 줄 아나 봅니다. 욕만 안 했지. 온몸으로 하기 싫다는 티를 냈습니다. 그녀에게 간병은 관계가 아니라 해치워야 할 업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손발이 저리고 화장실이 너무 급했습니다.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왼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텼지만 오른쪽은 감각이 없어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옆 침대 보호자가 저를 발견하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5통이나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직 의사가 와서 제 땀을 닦아주고 젖은 시트를 갈아주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환자 상태 이 정도인 거 아세요? 의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싹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아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따뜻한 사람 손길을 못 느껴서인지 다음날 의사가 정색하며 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욕창 생기기 시작했어요. 위생 관리 안 되면 감염됩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대꾸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자신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일 뿐 저를 가족으로 대하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처리해야 할 일 목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간호사가 드레싱을 해줄 때 저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 하나 안 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천장을 보며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돈을 써서라도 이런 취급은 안 받겠다.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살겠다. 불효자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간병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 가족에게 구걸하게 만드니까요. 다시 입을 열어 간병인 쓰자고 해봤자 또 돈 얘기, 애 얘기, 힘들다는 얘기만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겠다고, 내 돈으로, 내가 결정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을 때 통보할 겁니다. 이미 사람 구했다고 병원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복지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시간제 간병인 써보실래요? 하루 몇 시간만 와서 씻겨드리고 마사지해주는 분인데 비용도 부담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가족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틀 뒤 간병인이 왔습니다. 임 여사님, 쉰 중반, 남원 사람이라는데 자그마한 체구의 하늘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골 사람 특유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길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베개를 높여주고 조심스레 이불을 걷어 따뜻한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날이 덥죠? 얼굴부터 좀 닦아드릴게요. 임 여사님은 우리 며느리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하면서 거칠게 몸을 돌리지도 않았고 한숨 쉬며 손을 씻지도 않았습니다. 시간 없다, 힘들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좀 누워 계세요. 등 두드려 드릴게요. 시골집 텃밭 이야기, 요즘 남원에 멧돼지가 내려온다는 이야기, 출가한 두 딸 이야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끔 잘 안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따뜻하게 만져주는 느낌. 아, 내가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며칠간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르신, 오늘 운동해 봅시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손가락 마사지를 해주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주고 고무공을 쥐어주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곧 혼자 숟가락 들 수 있을 거예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오른팔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하지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좀 더 회복되면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제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3일째 되던 날 오후 2시 40분, 임 여사님이 제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데 문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였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예고 없이 온 겁니다. 임 여사님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이 잠깐 도와달라고 하셔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성큼 들어와서 간병용품과 쓰레기통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 외마디 탄식을 뱉더니 의자에 털썩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임 여사님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얼굴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5시 정각, 임 여사님이 짐을 챙기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갈게요. 저는 내일도 와요라고 했습니다. 임 여사님은 며느리 눈치를 살짝 보더니 연락드릴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 뒤 며느리가 핸드폰을 탁 덮고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재킷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로요. 저희가 하는 게 몸이 더우신가 봐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때렸는데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와서 수발 들고 남편이 새벽에 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부족해서 몰래 사람을 불러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 보고 돈 내라고 안 했다. 내 돈으로 쓴 거야. 며느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돈이에요? 돈 내면 어머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저희는 손 뗄까요? 돈 많으시니까 사람 부려서 다 하시면 되겠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몸 좀 추스르고 싶어서 그런 거다. 너희 무시한 게 아니야. 남들이 간병인 드나드는 거 보면 뭐라 하겠어요.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팽개치고 사람 쓴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는 거 우리 가정 파탄 내는 거예요. 아세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난 내 시어머니야.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춰 마치 씹어뱉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제가 며느리 노릇 못한다고 광고하고 다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목이 탔지만 물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너 못한다고 한 적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며느리는 멈칫하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식은 두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물어봐. 그리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날 돌볼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돌봄을 결정하는 꼴을 못 보는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가져온 두유는 결국 아무도 마시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식어빠진 두유를 끌어당겨 조금씩 마셨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추웠습니다.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냉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형광등 불빛처럼 박지만 온기는 없는 그런 차가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합니다. 여동생 영숙이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어릴 때 제가 업어 키운 막내 동생입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돌려 말하는 법이 없는 아이죠.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10초간 빤히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언니, 결정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피스텔 내놓을까? 타라. 남부 쪽에 있는 거 몇 년째 새도 안 나가고 비어 있잖아. 갖고 있어 봐야 세금만 나가. 동생은 바로 아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우리 언니 오피스텔 내놓을게. 금매로. 가격 좀 깎아줘도 되니까 조건 맞으면 바로 넘겨. 전화를 끊고 동생이 저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 회의는 지겹도록 겪었습니다. 항상 일단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이번 달은 안 돼요 뿐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제 인생이 그들의 엑셀 파일이나 스케줄표에 끼워 맞추어지길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오기 부리는 거 아냐. 살려고 그러는 거야.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틀 뒤 동생이 휠체어를 밀고 저를 퇴원시켰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실버타운으로 갔습니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사실상 노인복지주택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철쭉이 예쁘게 심어져 있고 50대 경비 반장님이 휠체어를 보더니 얼른 나와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었습니다. 안에서는 소독약 냄새 대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있고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티타임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며 욕창은 없는지 약은 먹었는지 체크해 준다고 했습니다. 방은 1인실, 전동 침대, 작은 책상, TV가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의 느티나무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면 됐다. 화려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짜증내지 않고
왜 말 안 듣냐고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떠밀려 온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곳입니다.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치 선납했습니다. 월 생활비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오피스텔 판 돈이 3억 원 넘게 남으니 적어도 10년은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저 김영자, 비상 연락처는 동생 김영숙으로 적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편한 옷차림을 한 게 장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간병인 일은 잊었는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화 풀리셨죠? 저희가 다시 스케줄 조정해서 순번 정할게요. 예산도 제가 다시 짜볼게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나 이사 갈 곳 정했어. 며느리의 얼굴에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디로요? 실버타운. 여기서 5분 거리야. 이미 보고 왔고 오피스텔 팔아서 비용 마련했어. 내 돈으로 갈 거야.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도윤이 대학 등록금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날 돌봐줄 줄 알았지.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걸 알았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핸드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남들이 알면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란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두려워하는 건 제가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잘 지내는 것. 즉,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얼마 안 있어 아들 민석이가 왔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요. 엄마 진짜 나가신다고요? 그냥 홧김에 하신 말 아니에요. 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삶으로. 아들은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감히 제 편을 들 용기가 없는 겁니다. 아들은 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아내 눈치 보고 분위기 망치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기대지도 않습니다. 실버타운 입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짐 센터 부를 것 없어. 옷가방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그리고 내 일기장만 있으면 돼.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보니까 젊을 때보다 더 언니답네. 이사 가기 전 마지막 밤. 손자 도윤이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자고 있어도 괜찮으니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그냥 동생에게 휠체어 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짜 갈 거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 속 예비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찼습니다. 밤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7시 40분 경기도의 밤바람은 책장을 넘기듯 조용했습니다. 차도 안 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자 동생이 휠체어를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맞추려 하자 동생이 대신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할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집안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현관에 며느리의 분홍색 슬리퍼가 놓여 있고 거실 탁자엔 리모컨이 소파를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전기밥솥 보온 돌아가는 칙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은 켜지 않고 동생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조용히 아이 방 쪽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문틈으로 별 모양 수면등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도윤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작은 발을 내놓은 채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동생 팔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축 좀 해줘. 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침대맡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면에 내려앉는 깃털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게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말라는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돌봤고 이제 진심을 다해 떠난다는 걸 영혼으로 남아 느껴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됐다. 가자. 동생의 부축을 받아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제가 7년을 살았던 그 집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도윤이 사진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이사 온 2달째 되던 날 제가 샀던 그 시계입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가자. 문이 철컥하고 닫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의식을 치른 겁니다. 이 집이 아니라 결정권 없이 무력하게 살았던 지난날과의 작별 의식을요.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했습니다. 이곳 벽지는 따뜻한 크림색입니다. 병원처럼 눈 시리게 하얗지도 아들 집처럼 일정표가 덕지덕지 붙어 압박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6시 반. 누구 발소리에 깰 필요도 오늘 며느리가 오나 안 오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복도에서 휠체어 미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그 느낌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호출벨을 눌러 요양보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 분홍색 셔츠 입으니까 얼굴이 확 사시네요. 칭찬을 들으며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조명은 은은했고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당 입구 칠판에 환영합니다. 302호 김영자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제 이름을 가만히 굴려보았습니다. 김영자. 식당에는 구수한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기름전 내가 아니라 콩나물국과 계란말이 냄새. 제 맞은편에는 초록색 카디건을 입은 60대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서 사람 기다리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좋네요. 아주머니는 두부조림을 드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꿀맛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식사 후 재활치료사가 왔습니다. 40대 남자 선생님인데 목소리가 시원시원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10초 서 있기 도전해볼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간을 잡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좀 후들거렸지만 선생님이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렇죠. 힘들어 가시네요. 좋아지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부축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해치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길 진심으로 응원해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방에 돌아오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별일 없으세요? 저는 액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 좋다. 마침표도 이모티콘도 찍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복수하는 것도 걱정 끼치려는 것도 아니라는 걸, 그저 나 이제 시작했다는 선언이라는 걸요.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노을을 보는데 아래층에서 누군가 트로트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며칠 전 병원에서 마셨던 그 차가운 두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마신다면 아마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생 후반전, 남이 휘슬 불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공차고 나가는 거야. 그날 저녁 7시 로비에 나가보려는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오셨는데요. 놀라서 보니 복도 끝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퇴근길이라 양복깃이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퇴근하는 길에 들렀어요. 들어와라. 아들은 침대 옆 테이블의 봉투 안에 있던 걸 꺼내 놓았습니다.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열쇠고리였습니다. 도윤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이런 반짝이는 거 좋아한다고 꼭 갖다 드리래요.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파란색 비즈가 박힌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계속 지내실 거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너는 어떨 것 같니? 아들은 의자 밑쇠봉을 발로 툭툭 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솔직히 엄마가 진짜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냥 화나서 그러시는 줄 알았지.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화나서 그런 거 아니다. 아주 맑은 정신으로 결정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가로저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걱정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옛날엔 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우린 서툴러서 가슴 한구석이 릿했습니다. 연민이 아니라 그래, 너도 몰랐겠지 하는 이해심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서툰 건 알겠다. 근데 너희가 서툰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결정 못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괜찮다. 내가 여기 온 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찾으러 온 거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윤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걔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압박감이 심해서 엄마가 여기서 자기 생각보다 더 잘 지내실까봐 겁내는 것 같아요. 겁낸다고? 어떤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걸 못 견디잖아요. 엄마가 자기 계획표 안에서 움직여야 안심이 되는데 엄마가 씩씩하게 나가버리니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제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다 말고 다시 돌아와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베개맡에 두고 주무세요. 도윤이 꿈꾸시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세수를 하고 동생 영숙이가 보내준 사진을 봤습니다. 오후에 식당에서 다른 할머니와 간식을 먹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지는 않았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 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니, 보기 좋다. 이제 진짜 김영자네. 저는 그 사진을 출력해서 방벽에 붙였습니다. 재활치료 때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연습 종이 옆에요. 그리고 입주 첫날, 제가 쓴 메모지 한 장도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말자. 묻지 말자. 돌아보지 말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꼭 찰싹 붙어 있어야만 따뜻한 건 아닙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차가운 것도 아니죠. 어떤 거리는 마치 밤하늘의 별과 달처럼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서로를 더 밝게 비춰주는 법입니다. 서로의 궤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그런 거리 말입니다. 김영자 씨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의 계획표에 자신을 구겨 넣지 않고 조용히 스스로의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정한 독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들 이민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관계의 본질을 마주했습니다. 며느리 최지우는 어쩌면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통제 없이도, 아니 통제가 없어서 더 행복해졌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김영자 씨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가족 모두가 상처받지 않을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경험담도 좋고 고민도 좋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김영자, 이민석, 최지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댓글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